오늘 컨텐츠는 영화로도 개봉한 덩케르크 철수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한 이후 1940년 4월 연달아서 덴마크랑 노르웨이를 침략하고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랑스군의 마지노선이 뚫립니다. 오, 마지노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마지노선은 프랑스의 1차 저지선이에요. 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잠깐 합시다. 자, 이 1차 세계대전은 기동전에서 소모전으로 장기화가 됐어요, 전쟁이. 그래서 장기전이 되니까 고지를 딱 뺏으면 거기를 더 이상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지를 얻었으면 거기에 그냥 계속 죽지고 앉아가지고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참호를 파기 시작합니다. 양쪽 진영 군인들 모두가 진흙구덩이에서 참호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참호전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무기가 바로 여러분들, 이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기관총을 쏘던 군인들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맥심 기관총입니다. 근데 이 기관총이 얼마나 강했냐면 2시간 만에 한 개의 연대가 전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아닌데 러일 전쟁 때 러시아 군대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던 맥심 기관총으로 일본군 한 개의 대대가 전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호에서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기관총을 뿅 하고 올려놓고 밖으로 막 누가 몰려오면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 전쟁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참호를 파놓고 양쪽 다 이 기관총을 갖다 놓고 누구든 올라오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한쪽이 일어나서 쓸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 방어선을 돌파하자니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일단 움직여야 이거 참호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 하고 일어나면 두두두두 맞고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은 기이하게도 4년 동안 이 참호전이 이어졌어요. 4년 동안. 그 와중에 뭐 독가스도 서로 살포를 해보고 유탄도 해보고 다 했는데 참호전이 계속돼.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은 아주 무능하고 참혹한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참호전을 두고 독일군이랑 프랑스가 다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독일군은 참호전을 하면 이렇게 힘들구나. 참호전을, 그러니까 방어선을 격파시켜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프랑스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호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다치지 않고 4년 동안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방어하고 참호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는 방어를 좀 더 견고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육군성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전초 방어선을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노선이에요. 자, 마지노선의 내부를 좀 보여줄게요. 초기에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 여기에다가 철조망을 좀 치고요. 요 안쪽에다가 뭐 대포 몇 개 좀 두고요.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대전차호가 설치가 되고 포대가 설치가 되고 기관총이 설치가 되더니 지하에다가 지휘소를 만들어 놓고 탄약고, 식량 창고, 내부에 철도망 이런 걸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요새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지노선은 어떠한 군대도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어를 자랑하는 방어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마지노선을 돌파하는 건 완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뚫어요? 자, 그렇다고 지도를 보여줄게. 이 초록색 진한 실선이 마지노선이에요. 자, 근데 옆에 진한 실선 옆에 점점점점점점 해서 점선도 보이죠? 이쪽은 벨기에 쪽이에요. 자, 그러면 진한색 마지노선 옆으로 돌아서 벨기에 쪽으로 치고 들어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네덜란드, 벨기에 쪽을 치자니 이미 연합군은 마지노선은 뚫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벨기에 쪽을 지키자라고 해서 그쪽에 40만 명이 밀집해 있었어. 자, 그래서 독일군은 어떻게 하느냐? 정면으로 칠 수 없으니까 측면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요 까만색 선인 마지노선 옆쪽에 조그맣게 노란색 땅덩어리처럼 뭐 보이세요? 마지노선의 끝자락에 있는 저 노란색 덩어리가 뭐냐 하면 아르덴 숲이에요. 그래서 독일군은 벨기에 쪽을 치는 척 하면서 옆으로 돌아서 가는 척 하면서 연합군이 역시 이쪽으로 들어오는군, 역시 마지노선은 뚫을 수가 없어 하면서 우르르르 진격하니까 이 독일군이 저 옆에 있는 숲 쪽으로 진격해서 연합군의 허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명 낫질 작전으로 마지노선을 아예 털어버렸습니다. 마지노선은 건드리지도 않고 이만큼 지금 마지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털려버렸어요. 이 마지노선이 뚫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프랑스군은 독일군한테 포위당해서 파리를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은 역대급 삽질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의 마지노선이 뚫려버립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프랑스, 벨기에 국경에 또 다른 방어선을 형성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분의 이름은 하인츠 구데리안입니다. 독일군의 기갑 군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 분이 진격합니다. 기갑 부대를 우르르 이끌고 진격해요. 이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저 마지노선 끝쪽에서 점선이랑 실선들이 양쪽으로 끝에 갈라져 버리는 게 보이죠? 양떼 몰듯이 이 퇴로를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길목을 다 차단하고 연합군을 해안 쪽으로 몰아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랑 프랑스군이 더 이상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해서 작전을 벌일 수가 없으니까 영국군은 이제 이 해안선 쪽에 몰렸어. 이쪽까지 몰립니다. 저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영국군이 몰렸던 덩케르크라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영국군에서는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독일군을 격파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철수를 해야 되나? 라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었는데 이 영국에서는 이 사정을 정확하게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영국 의회에서는 이렇게 당할 수 없어. 역습을 하자!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군인인 이 고트경이 2개의 전차 대대와 2개의 보병 대대로 이루어진 군대를 파견을 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게 바로 아라스 전투예요. 배수진, 정말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친 거예요. 뒤쪽에 강이 있죠. 갈 수도 없죠. 지금 여기서 공격당하면 다 죽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이 영국 원정군이 사상자가 50%에 달할 때까지 싸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자 사자 싸운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고 사상자가 50%에 달할 때까지 싸웠고 이 어마어마한 기세에 독일군은 당황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갑자기 얘네들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해서 쓸려요. 어느 정도냐 하면 영국군의 2배 이상의 사상자를 냅니다. 영국군이 아주 고군분투했어요.
자, 그런데 영국군이 이렇게 아라스 전투에서 고군분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 이 구데리안의 기갑 부대가 5월 22일에 덩케르크 지역에서 70km 떨어진 곳까지 들어왔어요. 항구 도시까지 들어왔고요. 그 다음날 이 덩케르크에서 40km 떨어진 곳까지 진군해 왔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부터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5월 24일 구데리안 장군이 덩케르크 방면으로 군대 공격 준비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 이때 연합군 상황은 식량 조금, 탄약 조금 다 털렸고 아라스 전투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이미 우리는 질 걸 뻔히 알고 있었죠. 전투 의욕도 다 꺾여 있었어요. 항복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고트경은 아주 실용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군대가 후퇴하는 게 뭐? 군대가 후퇴하는 게 뭐 치욕스러울 일이야? 치욕이 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댔어. 일단 살고 보자 라고 생각해서 필사적으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서쪽 해안가에 다닥다닥 모여있는 상황이었어. 자, 그런데 독일군이 덩케르크에서 불과 15km 앞까지 진격합니다. 그래서 좀만 더 나가오면 우리는 뭐 서쪽 해안이고 나발이고 뭐 바다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진격 명령 중지가 내려집니다. 응? 응? 갑자기 이거 앞에 여기 15km 앞에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공격하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갑자기 진격 정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아마 여러 가지가 겹쳤을 거예요. 뭐가 겹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역습이었던 아라스 전투에서 충격이 컸을 거예요. 궁주에 몰리면 쥐도 문다고. 지금 이렇게 바로 죽기 직전인데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인 거죠. 그래서 아라스 전투 같은 일이 또 없을 거라고 장담을 못했던 이 독일의 남부 집단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수기에 적었어. 잠시였지만 독일군 보병부대가 도착하기 전 기갑사단들이 연합군에 둘러싸여 공격을 당할까봐 크게 걱정을 했다라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잠깐 주춤한 거예요. 아, 얘네가 또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히틀러의 예민함입니다. 예민 보스였던 이 히틀러가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프란츠 할더에게 좀 뭐라고 했나봐. 넌 너무 급진파야. 넌 좀 생각을 하고 행동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란츠 할더가 이렇게 적었어. 끔찍할 정도로 예민하다.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참모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동을 건다. 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종종 뭐가 막 성공을 해도 계속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종 화를 내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 24일 날 룬데슈테드, 아까 그 수기에다가 적었던, 불안하다고 적었던 그 룬데슈테드 장군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라스 전투 같은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상정하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연합군한테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들은 히틀러가 사령부에 복귀한 뒤에 진격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걸 봐서 히틀러의 예민함 때문에 공격이 중지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구데리안 장군의 회고록에 있는 겁니다. 독일군이 혹시라도 저지대에 발이 묶여 장기 소모전으로 전쟁이 이어질까 두려워 전략적 예비를 위해 기갑부대가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은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였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괴링입니다. 이 괴링시 공군
총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괴링은 자기 공군의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공군만으로 충분히 연합군을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역시 혹시라도 만약에 다 잘 되더라도 나머지 지역을 공격하려고 하면 기갑부대가 좀 남아있어야 될 텐데 기갑부대가 지금 들어가지고 전력 손실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해서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공격을 중지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유가 합쳐졌든 단 하나의 이유였든 이상하게도 24일에 내려졌던 진격 중지 명령은 연합군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애들이 막 오다가 갑자기 멈췄어. 자, 당황하면서도 얘네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철수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당시 영국의 총리로 취임했던 처칠이 고트경에게 덩케르크 지역으로 후퇴한 영국군을 최대한 많이 살려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덩케르크 철수작전이라고 불리는 다이나모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작전명이 왜 다이나모냐면요, 영국 도버 절벽에 설치되어 있던 총사령부의 방 이름이 다이나모였어요. 다이나모 룸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다이나모 작전.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작전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이 작전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저지선을 구축을 하고 한 48시간 내에 최대 5만 명 정도 탈출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게 다죠. 자, 그렇게 영국 내 모든 선박에 구호 요청이 발령이 됩니다. 영국 해군은 이 병력이 대기하고 있는 얕은 해안가에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선박을 다 쓸어다 모아서 다이나모 작전에다가 동원을 했어요. 덩케르크 지역에 닿아야 되니까 너무 큰 배는 안 돼요. 얕은 지역까지 들어가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얕은 지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배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용 보트, 구명보트, 증기기관 선박, 바지선, 청소년, 학교 실습용 보트, 심지어는 5m 정도밖에 안 되는 통통배까지, 당시 14피트 정도 되는 5m 정도 되는 이 통통배입니다. 이것까지 총동원을 했어요. 그렇게 5월 27일부터 총 9일 동안 860척에 달하는 선박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군한테는 내 배 못 줘, 그러니까 나도 갈 거야 라고 츤츤대던 이 선주들은 자진해서 덩케르크로 몰려듭니다. 그렇게 영국군 탈출시키기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근데 이걸 보고 독일군은 가만히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구출하러 온다고? 야, 공군! 야, 이때야! 괴링아! 가서 쓸어버려! 이렇게 한 거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항공작전을 준비를 합니다. 폭격기를 투입을 해서 폭격을 하고요. 선박을 격침을 시키고요. 아주 그냥 막 영국군도 막 힘들게 공군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철수를 했는데 이틀간 탈출한 인원이 3만 명이에요. 조금밖에 탈출 못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해협에 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끼기 시작해요? 뭐지? 이 구름이 끼면 뭐지? 그러면 공군들이 정확하게 배를 공격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구름이 끼더니 또 이 설상가상 공군 역시 공군이래. 영국군 역시 공군을 파견을 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공군이랑. 더 이상 배를 공격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사투를 벌입니다. 조종사들은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싸웠고 돌아와서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 또다시 출격을 했어요.
3만 명이 탈출을 했고 영국군은 이렇게 해도 불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배가 파도 때문에 제대로 들어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요동을 치던 해협이 잠잠해집니다. 오잉? 배들이 속력을 막 내요. 오! 자, 그러면서 철수 작전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귀족 보트는 정원에 30배가 넘는 사람들을 태우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멀쩡하게 철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프랑스군에서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엄호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오호라? 자, 구름이 끼어서 배를 격침시키기 어려워졌고요. 갑자기 해협이 잠잠해지면서 배가 막 들어오고요. 프랑스군이 후위를 막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오호! 그렇게 27일부터 시작된 이 철수 작전은 6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9일 동안 구출된 인원이 33만 8,226명이에요. 정말 기적적인 탈출 작전이었어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기적적인 탈출을 했으나 영국은 이 전투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전투기를 거의 절반을 잃었고요. 엄호를 해줬던 프랑스군은 2개의 사단, 그러니까 한 3만 4천 명 정도가 독일군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당시 영국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했어요. 도와줬더니 지들만 배를 타고 내빼? 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욕을 이런 비겁한 놈, 영국군 같은 인간들 이라고 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독일군은 어땠을까요? 독일군은 어이없게도 바로 눈앞에서 이 영국군을 놓치고 공군만으로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괴링은 먼 산만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24일날 이 진격 중지 명령을 내렸던 히틀러는 내가 영국군에다가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평화 제의하려고 놓아줬어. 내 일부러 그랬어. 라면서 정신승리를 시전합니다. 자, 그렇게 전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 작전이었던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렇게 4년 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되는 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